이동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이현정 변호사님과 같이 아동관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 업무 자문을 맡고 있고요. 저는 또 고용노동부 자문을 맡으면서 근로감독 독판님들께서 수행하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아동학대 그 대응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관해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된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 처음 이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게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 7월 19일 날 모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질의를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해서 사례 관리 연계 처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이게 적법한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습니다. 202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보통 저희에게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 무렵에 질의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금요일 퇴근 무렵에 전 질의를 받고 저희 사실 뭐 그렇게 깊게 사례관리 연계 안내에 대해서 깊게 법적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받아보고 이제 매뉴얼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그 업무 흐름도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고 나시면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하는데 이제 그 모 지자체 제기된 행정 그 소송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처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은 그냥 뭐 우리 행정청이 하는 모든 게 다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그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여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행위를 행정적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보셨다시피 질의가 뭐 가볍게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유선으로 그냥 짤막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님께서 하신 게 공권력의 행사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 것 같다 그랬더니 저는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처분에 해당하냐. 우리 이거 다 하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그 주말에 이현정 부장님하고 저희 같이 이제 자문을 하는 팀들이 머리를 맞대게 됐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이제 사례 관리 연계 안내를 할 때 우리가 보내는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귀하 행동이 그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되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이런 교육을 실시할 거고 안 하시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무를 부과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근데 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 연기 안내는 그냥 연기 안내서만 발송하고 사례관리로 바로 이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이제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급심 판례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하급심들은 그래도 이제 아무리 절차가 이제 위험하다 해도 이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이제 아동보호에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1심에서는 경향이 이거는 뭐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그 사전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넘어가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그게 대법원까지 갔을 때 유지하기 어려우다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특히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화해 공고를 시킵니다. 이 사례관리 연기 안내 철회하고 대신 사례관리 대상자는 자진해서 저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화해 공고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다 행정절법 위반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자체에 이제 자문을 드린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사례 판단이
사례 판단 후속 조치, 사례 관리 연기 안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아동권리보장과 같이 이제 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올렸고, 오늘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거였는데, 이게 곧 그 우리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른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의 행정처분과 같이 우리 사례 판단하신 다음에 이유 제시하고 의견 청취하시고 사례 관리 연기 안내로 못한데 이유 제시가 아니라 이제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적 이제 위법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좀 부당하게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이제 민원입니다. 저희도 가장 이제 많이 받았던 질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나고 사례 판단하고 사례 관리 연기하고 나면 항상 이제 불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아동학대했다고 그러냐, 이러면 이거 근거를 한번 공개해봐라. 내가 너희 지자체에서 뭘 보고서 나를 아동학대자 이렇게 몰아가는 거냐 하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근데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동학대 대응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공개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저 사유들을 근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은 우리 아동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많은 지자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거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이거 정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공개 결정을 이제 하시죠. 가능할까요? 손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는 저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비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네, 없다고 하시는 분 제가 볼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에 비밀 유지 의무, 법률에 따른 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저 1호에서 얘기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을 이제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은 법에서 이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제 합의 시행령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비밀로 해야 되는지 또 다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호를 가지고 그 구조 1호를 가지고 비공개 처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호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요건은 저런 우려가 있다는 게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처분청인 지자체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 경향을 보니까 꼭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의 사안만은 아니고 수사를 받는 경우에 이제 판례들을 가져왔는데요. 그 법원이랑 우리 실무를 하시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사실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면은 대다수 이제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스토킹 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누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벌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킹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조사했냐. 그래서
이 경찰에서 사건 이렇게 조사한 송치 경찰서를 결정서를 정보공개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누구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어쩌지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름이나 그런 주소 같은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비공개를 할 때 사유인 것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례 판단, 사례 회의를 해서 이제 사례 판단을 하고 이제 사례 관리 연계 처분을 하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공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 양자 간의 공익을 이제 형량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우리가 비공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례 판단이 다 끝나서 사례 관리 연기 안내를 하면은 의사결정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그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준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이미 의사결정은 끝났어도 이걸 공개했을 때 저런 그 공익 침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을 이제 경향을 보면 민원인이 제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왔어요, 변호사한테. 그래가지고 그 법률 자문을 근거로 우리가 몇 며칠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 민원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법률 자문한 그 변호사 이름 좀 대봐라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갔으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다고 봐서 이 오보를 근거로 사례 판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을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6호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겁니다. 개인정보 하도 이제 화두여가지고 뭐 SKT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 법무부인에서도 이제 SKT 개인정보 유출되신 분들 뭐 집단 소송도 하고 있고 한데 이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이제 뭐가 개인정보냐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당연히 개인정보겠죠. 제 이름 이런 개인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네? 고유 식별 정보 뭐요? 네. 불편하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정확히 개인 식별 정보죠. 개인 식별 정보. 예, 개인 식별 정보라고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을 통해서 특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 개인에 관한 사항, 다 개인 정보에 포함됩니다. 또 범죄 경력 회보서, 개인 정보겠죠. 이 죄 졌나 안 됐나, 재산 증빙 서류, 개인 정보죠. 돈이 있나 없나, 사회 경력, 종교, 진료 기록, 공무원증 사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개인정보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 해서 다 비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제 말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냥 딱 표로 이 아동학대 조사, 우리 아동학대 대응 업무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만들어지는데 다 OX, OX 이런 거는 공개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우리 애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CCTV 같은 거 이제 수거해가지고 막 보고했는데 이거 아동학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벌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교사를. 그랬더니 이분이 그 검찰청에다가 너 이거 수거한 CCTV 나도 한번 좀 보자. 그래가지고 나 추가 고소하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안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의 사안은 뭐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만 1세,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CCTV 같은 걸 확인하지 않으면. 또 해당 어린이집은 이미 몇 차례 아동학대로 처벌이 된 전력이 있는 교사가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경우에 따라, 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이게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발간한 우리 교재인데요. 사례와 법제로 살펴보는 아동학대라는 교재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저희 만들어서 제작할 때 저희 법무부에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감수를 한 그런 교재인데요. 뒷부분에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정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저기에 따라서 무조건 비공개를 한다 해서 뭐 나중에 법원 재판에 갔을 때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정보공개 청구 아까 우리가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유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비공개 처분을 하면 나중에 재판에 갔더니 변호사가 근데 이거 다른 아까 1호에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비공개 이거 우리 아동 학대는 그거 포함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 가서 부랴부랴 여기 개인정보 있으니까 개인정보도 있어가지고 6호도 처분 사유로 추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처분 사유 추가가 안 됩니다. 재판에 가서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면 이 기초적 사실에 이제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비공개했다는 거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비공개했다는 거는 기초적 사실이 그냥 법을 몰라도 그건 상식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구인이 어떤 내용을 청구했을 때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한다면 타당한지를 참고하시는 자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처분 사유를 잘못 안내해가지고 우리가 비공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는 자기가 이제 이런 침해 행위를 소관하는 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걸 공익신고자라고 하는데 지자체에다가 예컨대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좀 조용해졌는데 별에서 오신 그 남자분이 여중생하고 이제 막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제 신고를 구청 그분 별에서 사신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에다가 이 뉴스 보니까 별에서 왔다는 사람이 여중생하고 막 그랬다더라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막 하고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공익신고자일까요? 공익신고자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침해 행위를 소관하는 관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대신 공익신고는 이름을 밝히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름 밝히고 하면 누가 공익신고하겠어요? 그래서 가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익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익신고법에 보면은 자기 기명 또는 가명 아니면 변호사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지 이제 적법한 공익신고고 투서 넣듯이 별의 돈사를 그래도 됩니까? 이러면서 하면 이게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 공익신고법의 요건을 맞춰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잖아요. 그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그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익신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가 맞으면 그 관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처리 결과를 나중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동학대 제가 그 기관에 일하는데 그 옆에 선생님이 애 때리는 거 봐가지고 제가 신고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안 잘리고 잘 다녀요. 근데 이거 처리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정공개 청구를 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건 신고하신 분 아니라 제3자가 처벌되는지 안 되는지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묻는 거라서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라고 이제 비공개를 하는데 개인정보법 공익신고법하고 이제 비추어 보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단계에서 이제 생산되는 정보들은 어떤 청구인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했을 때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비공개 사유들을 한번 숙지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청구인이 누구냐, 당신 이 사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저희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몇 월 며칠 날 누구 아동학대 했는데 그거 사례 판단 회의록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뭔 줄 알고서는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더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리구제에 필요한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피해 아동의 부모인데 고소를 했는데 이게 아동학대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 애가 너무 이게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이의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판단하게 사례 판단 회의로 위원들의 명단 이름은 실명은 제외하고 공개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목적이 있으면 정보공개를 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와 관련돼 있는 정보인지 또 공개를 하더라도 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는 자기가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동 권리 보장 자문을 하다 보면은 애를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보통 이제 저희를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애를 데려가고 싶어서 이제 소송을 애를 누가 데려가느냐, 재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 변호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애를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막 하는데 아동학대로 이제 사례 판단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든 부모들이 애를 안 데려가려 한다든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경우 우리 이혼하려는 우리 남편이 아동학대를 막 해가지고 아동학대로 막 사례 판단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 중인데 양육권 가져오는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 아빠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 했던 거랑 사례 관리 연계 처분 됐는데 그것도 막 안 하고 막 공무원한테 욕하고 막 사례 관리 연계 안 돼서 막 찢어버리고 막 그랬다. 그런 내용 포함된 거 달라 하면은 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청구한 사람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청구인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들은 제외하고 한다든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면 그걸 분리해서 지워가지고 공개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책자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이 민원인이 이거 또 비공개 처분하면 나 직권 남용했다고 나 형사 고소한다 그러고 막 구청장실 찾아간다 그러고 그런데 저 공개했다가 이것도 거기 남편도 이상해가지고 왜 내 이름 들어가면 공개했어 해가지고 이거 막 갈팡질팡할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다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정 모르겠으면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셔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면은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처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경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최후에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